필요하실 텐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한테는 당면한 문제인 이런 엄청난 그렇게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면하는 문제와 또 그들의 과제와 작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요.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. 제가 오늘 심포지움에 대해서 간단한 커멘터리를 하라는 말씀을 들어서요. 그리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분들의 질문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이제는 사진이라는 굉장히 이제는 오래된 매체부터 정말 요즘에 그 새롭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까지 폭넓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오늘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새로운 그 복제나 아니면은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특별히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의 그 서브젝티브로서 기능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까 그 ANT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도 있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로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테크놀로지도 그 중에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되는 것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도출된 하나의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그 오픈된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회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그런 형상 변화를 일으킬지 그리고 그 회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프로듀서로서의 입장, 그 아티스트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것을 향유하는 우리가 이제 뷰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관람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향유하는 입장으로서의 수용자적인 입장으로서의 태도는 또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를 우리가 참고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 리셉션이 전혀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요즘에 많은 관람자들이 작품을 볼 때 그것을 핸드폰이나 이런 그 셀폰으로 촬영을 하죠. 그래서 촬영해서 집에 가져가서 그것을 다시 꺼내보기도 하고 혹은 안 꺼내보기도 하고요.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이전의 리셉션의 형태와 현재의 리셉션의 형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회화의 형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다른 회화의 형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물리적인 회화의 특성을 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도 또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로 또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고 합니다. 저도 개별 질문보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그대로 약간 좀 코멘트 같은 의견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 섹션 들으면서 80년대 상당히 전설적인 SF TV 시리즈가 있어요. 맥스 헤드룸이라는 영국에서 보여지고 한번 영화로 만들어졌다가 미국에서 방영이 됐었고 한국에서도 아주 짧은 에피소드가 한국에서 방영됐었거든요. 이제 그 에피소드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밤 3부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어떤 거냐면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갑자기 위작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컴퓨터가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제 똑같이 붓의 깊이감, 터치감 이런 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똑같이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고 유통시키고 이제 그걸 이제 막 추적해 나가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순간 이제 80년대 공상과학
드라마에서 나왔던 것들이 현실화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 디지털 복제 시대 회화라는 얘기에서 저는 이제 왜 디지털 복제 시대라고 했을까? 디지털 시대도 아니고,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지금 뭐 그 디지털 복제라기보다 이제 생성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돼서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이 심포지엄이 그 회화라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화가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회화를 구성하는 그 회화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드로잉에서 시작해서 페인팅 그리고 이제 픽처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 현재 이제 모든 게 이제 데이터화되는 상황에서 창조와 생산과 생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앞서 그 영국에서 오신 작가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늘 회화적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나갔을 때 이제 작가들에게 화가들 그러니까 뭐 막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창작과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합치되는 게 회화다라고 이게 늘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AI 시대 이럴 때 이 분리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회화적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는 프로그래밍의 기술일까? 뭐 이 프로그래밍의 기술 혹은 시스템의 기술이다라고 하면 이게 한편으로 개념 미술가들이 늘 보여줬던 메소돌로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렇다면 회화는 어떻게 될까?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회화를 이야기하기보다 한편으로는 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제 나는 화가인가?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든 이미지를 생산을 하든 프로그래밍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나는 화가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화가가 아닐까?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.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뭐 제목은 생각이 안 나지만 오래전에 봤던 어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약간 이제 지골로 같은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파티에서 여성을 꼬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한 귀부인이 그 남성에게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?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시인이라고 그래요. 그랬더니 이제 그 귀부인이 그 남성에게 당신 시를 쓸 것 같지 않은데요? 라고 반문하죠. 근데 이제 그 남성이 시를 쓰지 않지만 자기는 시인이다 라고 딱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럼 지금 이런 시대에 이제 화가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? 아티스트가 아니라 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하면 화가 입장에서 나는 지금 화가인가? 이 시대에 뭐 그런 부분들에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